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소설 시간을 담은 도깨비 발췌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나래의 고된 현실. 근데 또 갑자기 막 환상적인 여정이 펼쳐지죠. 네, 맞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나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 안에 담긴 어떤 깊은 의미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진짜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줘요. 한쪽에는 뭐랄까 너무나 익숙한 그런 현대인의 번아웃, 일상의 무게가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는 뭐 도깨비, 동물 영혼, 심지어 신적인 존재까지 나오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의 세계가 펼쳐지죠. 맞아요. 완전 다른 세계죠. 네, 이런 극명한 대조 속에서 정체성이라든지 책임감, 기엇, 그리고 뭐 상처와 용서 같은 꽤 묵직한 주제들을 저희가 좀 탐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아마 나래 이야기에 금방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럼 먼저 모든 게 바뀌기 전 나래의 현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36, 수백일째 똑같은 아침을 후회한다 뭐 이러면서 출근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당신도 어쩌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피로감이랑 정체된 느낌 같은 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상사 커피 심부름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거. 뭐 떠넘겨지는 업무 같은 거. 사소한데 사람 되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까지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피곤함 그 이상인 거죠. 이건 정말 번아웃 상태를 아주 현실적으로 딱 포착한 묘사라고 봐요. 번아웃. 근데 36이란 나이의 무게감? 이런 표현처럼 젊었을 때랑은 다른 그런 회복력의 저하, 그리고 어쩌면 직장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느끼는 그런 무력감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무기력한 느낌? 네. 그 이대리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경제적인 제약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함 같은 것도 살짝 엿보이고요. 맞아요. 바로 이런 현실의 무게가 좀 역설적이긴 한데 나래가 그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토록 현실적인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그 환상적인 경험들이 그냥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장의 발판. 네. 바로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확 바뀌죠. 네, 급반전이죠. 그 지옥철 같던 지하철 안에서 늘 현실 도피처였던 핸드폰 대신에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슝 이동하고 심지어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백화도령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고요. 이 새로운 무의 세계는 대체 뭘까요? 백화도령이 설명하는 거 보면 이곳은 기존 현실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곳. 어쩌면 뭐랄까 개인의 무의식이나 기억 같은 게 현실을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남획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무의식? 네. 그러면서 나래한테 신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죠. 그렇죠. 신. 이 극적인 전환은 나래가 겪던 그 답답한 현실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어진 외모는 뭐 백화도령 말처럼 그녀의 무의식적인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그 나이인지는 아직 좀 풀어야 할 숙제 같고요. 당신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 그때였을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던 그 꽂힌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안 통했죠. 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냥 단순한 소원 성취 판타지가 아니라 뭔가 고유한 규칙과 논리가 작동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자체적인 규칙. 네. 백화도령은 나래를 그냥 방문객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들어갈 잠재력을 지닌 신으로 딱 지목하면서 그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잖아요. 네, 임무.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이게 이제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게 될 그 자아발견 여정의 시작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인지 나래가 곧바로 되게 철학적인 만남들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겉모습은 만전 아이 같은데 어른이 뭐냐, 자기 인식이 뭐냐 이런 핵심을 찌르는 도깨비 한울. 한울? 네.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너 자신에 대해 아냐? 이 질문 당신에게도 좀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뼈 때리는 질문이죠. 웃음. 그렇죠. 그리고 그 늙은 호랑이 할아버지와의 대화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인내, 휴식,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자립, 이런 걸 이야기하죠. 네, 이 두 만남은 나래의 내면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봅니다. 한울은 어른의 정의를 나이나 사회적 역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어떤 내면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나래의 기존 관념에 확 도전을 하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반면에 호랑이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자신의 본성, 그러니까 호랑이임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그 외로움을 감수하되 동시에 자기 안의 아이, 즉 자신의 내면적인 필요나 감정을 스스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아, 자기 안의 아이. 네.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두 조언 사이에 있는 어떤 미묘한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네,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과 또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돌보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나래가 앞으로 어떻게 찾아나갈지 이게 이 여정의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조언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둘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내면의 질문과 함께 나래는 나린왕국이라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네, 나린왕국. 인간에게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옛 주인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곳. 근데 이곳엔 아주 엄격하고 좀 슬픈 규칙이 있잖아요. 사적 친분 금지. 맞아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정을 주지 말라는 건데 이 왕국의 설정 자체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린왕국은 그 버려짐이라는 트라우마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은유라고 생각해요. 은유? 사적 친분 금지의 규칙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처를 막기 위한 방어 기제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곳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삭막하게 만들죠. 그렇죠. 뭔가 좀 차갑죠. 네. 그리고 주민들이 옛 주인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설정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과거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개인의 정체성에 각인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장미 아줌마처럼 과거의 역할, 그러니까 할머니 돌봄, 그걸 반복하면서 위안을 얻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아, 네. 더 넓게 보면 이곳의 여왕,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아들들에게 버려진 듯한 그 여왕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치매 증상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규칙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지죠. 여왕의 영향력. 네.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어떻게 좀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역학관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왕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고 어두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치매로 인한 혼란 속에서 아들들에 대한 원망이 그림자 형태로 나타나고 여왕은 막 도깨비 방망이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여기서 나래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네,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 도깨비 방망이라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순간 특히 그 여왕에게 막 속삭이는 그림자들 중에서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러면서 자기 과거 상처까지 건드리는 듯한 그림자를 향해서 싫어 하고 외치면서 물리치는 장면 저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장면이 나래의 결정적인 각성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어떤 외부의 도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아, 의지와 선택. 네. 부정적인 목소리, 그게 뭐 외부의 압력이든 내면의 불안이든 그걸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스스로 정의하는 능력. 이게 바로 나래가 발견한 힘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정의하는 능력. 그렇죠. 여왕의 고통스러운 기억,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과 행동을 상징하는 그 그림자들과 맞서면서 나래는 단순히 여왕을 돕는 걸 넘어서요. 과거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 예를 들면 직장에서 부당함을 겪고도 제대로 표현 못했던 그것과 마주하고 그걸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자신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군요. 네. 실어나는 그 외침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아주 능동적인 힘의 표현인 거죠. 와,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각한 나래는 이제 여왕과 새 아들 현서, 현준, 현호 사이에 얽힌 문제를 푸는 데 개입하게 되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백화도령의 능력이 또 활용되잖아요. 기억 속으로 들어가거나 꿈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펼쳐지던데요. 네, 백화도령은 여기서 일종의 치유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의 능력은 단순히 뭐 시간 여행이나 기억 조작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안전한 환경,
그러니까 기억이나 꿈속에서 당사자들이 외면했던 상처와 직접 대면하고 감정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전한 환경 제공. 네, 예를 들어 장남 현서에게는 그 과도한 책임감과 아버지 문제, 둘째 현준에게는 존재를 무시당했던 그 소외감 같은 각자에게 특정 상처들이 다뤄지죠. 해결의 핵심은 여왕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예요. 인정과 사과. 그녀가 과거 자신의 행동이나 어떤 방치가 아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순간 비로소 그 그림자가 통합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리적인 치유 과정과 초자연적인 설정이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화해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일종의 마법처럼 그려지는 거죠.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깊고 좀 비극적인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아, 네. 특히 둘째 현준의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그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참척이라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비통함을 의미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네, 참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현준의 아기 서찬이가 엄마 현아의 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죠. 이 끔찍한 비극을 해결하려고 저승의 심연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그려지고요. 참척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이 세계관 안에서 부모의 슬픔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저승의 법칙상 자살은 큰 죄이지만 참척을 겪은 부모에게는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설정은 현준의 고통을 좀 예외적으로 다루려는 시도겠죠. 예외적인 길. 네. 그리고 현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의 축이에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그 깊은 불신이 어떻게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서 의부증으로 그리고 결국 아기 살해라는 정말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죠.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대물림되는 비극인 셈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네요. 이 얽히고 설킨 비극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여생지환, 그러니까 현화가 남은 생명을 아기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희생이고 모성애의 발현이지만 동시에 현화 본인에게는 즉각적인 죽음과 저승에서의 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그쵸. 그 대가가 너무 크죠. 네, 이 지점에서 당신도 아마 정의라던가 용서, 또 모성애의 한계, 이런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됐을 겁니다. 결국 현준과 현화는 아기 서찬의 곁을 지키는 수호령이 되는 길을 택하면서 비극 속에서도 일종의 구원을 찾게 되긴 하죠. 나래가 아니죠. 이면지 인쇄 실수나 부장이 혼나는 상황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버리고요. 네, 약간의 능력을 쓰죠. 심지어 퇴근 후에는 만화방의 소리를 만나러 다시 그 환상 세계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까지 해요. 이 변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게 바로 통합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나래는 더 이상 현실의 문제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그저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통합. 시간 되돌리기 능력이 뭐 문자 그대로의 초능력이든 아니면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든 그녀는 분명 주체성을 획득한 겁니다. 주체성. 네, 중요한 건 현실이 마법처럼 완벽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대하는 나래의 태도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이죠. 아, 태도의 변화. 환상세계는 이제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자 소리나 백화도령 같은 새로운 관계가 있는 또 다른 현실이 된 거죠. 두 세계를 오가면서 얻은 경험과 힘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 아닐까요? 와, 정말 숨가쁜 여정이었네요. 그 지긋지긋한 출근길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그림자, 타인의 깊은 상처, 그리고 저승까지 경험하고 돌아온 나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현대인의 번아웃부터 시작해서 자기 발견의 중요성, 트라우마와 기억의 무게,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복잡한 과정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주하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내면, 불편한 진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숨겨진 상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열쇠라는 거죠. 마주하기. 당신의 삶 속에도 혹시 외면하고 있는 그림자는 없는지 돌아보게 만들지 않나요? 판타지라는 틀을 빌려왔지만 사실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고뇌와 성장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인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어른이 되고 힘을 얻는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정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 나래가 이 두 세계를 오가는 여정을 재속한다면 다음번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거나 직면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마도 그녀가 처음 변화를 갈망했을 때 돌아가고 싶었던 특정 순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걸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겠고요. 아, 진짜 욕망? 혹은 뭐 새롭게 얻은 힘에 따르는 책임감의 무게라던가 아니면 백화도령 같은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책임감이나 감정. 네. 분명한 것은 나래의 자아 찾기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런 느낌입니다.